천문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 도입한 MNRS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대로 이제 그래서 지금 상황이 프랑스가 이거를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12월부터 네.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뭐 2026년이면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2026년.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혹시 K방산의 미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ADEX 2025에서 갔다 온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 K방산의 앞날을 보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Next K2, Next K9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K방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대표님. 네. 언제부터 이 밀리터리의 세계에 빠지셨나요? 1971년도. 그때는 네. 우리가 소총을 뭘 쓰고 있었죠? M1 소총이 주력이었죠. 네, 저는 그 네. K2 네. 소총까지는 네. 쓰고 왔는데 그때 네. 뭐요? 1971년도면 M1 소총하고 카빈 소총. 그 다음이 M16. M16 한국에서 이제 면화 생산한. 네. 예, K1 기관단총하고 K2 소총. 네. 두 가지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현재 이거를 또 신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과도기에 들어가 있어서 네. 뭐 조만간 교체는 될 건데 네. 대량 생산 또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앞두고 있죠. 네. 이번에 ADEX 2025 갔다 오셨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부스가 예. 그 상설 부스가 있어서 네. 매번 이제 참가를 하는데 네. 저는 한 4일 동안 있었습니다. 야, 그 얘기, 출퇴근.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어느 회사가 제일 잘했고 어느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지 아마 8.15 모니터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워낙 요즘 방산주들이 좋으니까 네. 관심이 많으실 거거든요. 예. 일단 전 시장이 일산 킨텍스였는데 일종의 쉽게 말씀해서 A관, B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워낙 규모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좀 작아서 네. 그 시설이 그래서 나눠져 있고 중간에 복도가 있고. 네. 근데 이제 A관은 이제 뭐 해외 업체들 전시관이면 B관이 이제 국내 방산업체 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역시 국내 방산업체 이제 거기에 관심들이 가기 때문에 K방사 수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딱 첫인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다종다양한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무기들 수출 포함해서 국내 어떤 내수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 내놓는 게 이제 LIG 넥슨의 한 30여 종 가까운 미사일들. 야. 그래서 전시 규모도 제일 컸고 네.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뭐 천장 쪽으로 이제 비주얼을 이제 설치해서 볼 수 있게 KF-11에 달 수 있다. 그 각종 미사일들을. 이제는 네. 비행기에 다는 미사일까지. 그다음 국산 전투기. 야, 국산 전투기. 네, 그래서 23년도 서울 아덱스, 그러니까 성남에서 했던 것보다는 뭐 좀 모양새가 달라요. 네, 그래서 LIG 넥슨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반면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제 워낙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예. 좀 보수적으로 좀 조용히.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워낙 거기는 이제 제일 잘 되는 업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공간들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떤 중점적이었어요. 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넓은 공간. 물론 이제 전시물이 중간에 위치하는데 전보다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예전보다는. 그래서 서로 이제 손님들 이제 이렇게 상담이나 이제 응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냥 보수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대로템은 이제 이제서야 폴란드 뭐 2차 계약 돼서 그런지 또 나머지 3차, 4차를 또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역시도 거기도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냥 기존에 뭐 작년 카덱스라든지 여러 방산전시에서 가져나왔던 그 전차 시리즈, 뭐 개량용이라든지 뭐 장갑차 이거 위주로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LIG 넥슨이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다. 네, 잘 나가고 이제 있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부터 잘 나갔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업체가 제일 인상적이었고 반면에 어떤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좀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던 카이는 네. 사실상 좀 이렇게 웅크려 앉아서 이렇게 좀 조용히.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주 잘 되고 있어서 현대로템은 이제 좀 잘 되는 쪽으로 진입하고 카이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질타를 받다 보니까 좀 네. 소극적이었다. 네. 네. 근데 LIG 넥슨은 뭐 진짜 전에 보지 못한 각종 미사일 모형들이 뭐 30여 종 가까이 전시된 거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뭐 적극적이고 뭐 좀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네. 예, 특히 뭐 천궁2 시리즈라든지 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해외 바이어들은 좀 많이 오셨나요? 그냥 평상시 수준이에요. 제가 보는 시각. 아, 왜냐면 평상시. 예, 그리고 왜냐면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996년 서울 에어쇼 최초의 서울 에어쇼 때부터 매번 이제 참석을 하거나 참가를 했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고 실내 부스 이렇게 돌아다닐 때 뭐 서로 부닥친다든지 아니면 좀 적당히 이렇게 부닥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숫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해외 국내 관람객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돼요. 어떤 일들이 있길래 왔나. 근데 그거 봐서는 뭐 23년도 에이덱스 비교해서는 뭐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 오. 그리고 이제 국내 있는 주재하고 있는 무관들 중심으로 많이 또 이제 관람을 했고, 네. 그리고 대개 이제 업체 간에 해외 업체나 국내 업체 간에 이제 협력을 해서 뭐 수출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MOU 맺는 행사는 많았어요. 아, MOU는 많았다. 예, 그 행사는 많았는데 그 희한하게 이제 보도자료 형식으로 뭐 23년도에는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많이 안 뿌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져보면 뜨긴 하는데 네. 그래서 좀 제가 보는 어떤 소감은 좀 틀려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행사 장소를 이제 두 군데로 나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에이펙을 이제 앞두고서 오늘 시점으로 그 보안 문제가 있어요. 성남 공항이 네. 그 해외에서 이제 VIP도 오는 이제 그 항공기들 그거를 이제 계류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서 다시 또 뭐 기내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보안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성남에서는 한 3일 동안 그냥 시범 비행하는 KF-21 중심으로 시범 비행하는 이제 에어쇼를 했죠. 3일만 17, 18, 19. 그리고 이제 고정 시설만 한번 설치해서 철거할 때 힘든 것들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간이 이제 뭐 천막 같은 거는 해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에어쇼를 하고 일산 키텍스는 이제 실내 전시 고정 시설물이 건물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좀 전보다는 좀 이렇게 빠질 것 같아 기운이 한 장소 모아내야 막 바박을 한대.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폴란드에서 왔어? 아니면 뭐 UAE에서 왔어? 아니면 최근에 국방비 증액하고 있는 나토에서 얼마나 왔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3년도 그 당시 에이덱스 그 기사하고 나온 기사하고 지금 25년 거를 검색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답 나와요. 네. 답이 뭔가요? 아니 그때보다는 좀 저기죠. 이렇게 번잡하게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네. 그런 어떤 보여주기 뭐 상담은 좀 줄어들지 않나. 제가 보는 시각이 그래요. 저는 이제 뭐 4일 동안 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행사장을 이원화시켰던 문제가 뭐 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니면 일산 킨텍스의 또 규모가 그 안에서도 A관, B관식으로 나눠진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한 군데를 했으면은 좀 아까 시끌벅적하면서 예, 뭔가 집약될 텐데 이게 양쪽으로 이제 분산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의 행사 일정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미나가 좀 쓸만한 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뭐 다 AI 뭐 드론 이쪽으로 우주 쪽으로 갔군요. 우주도 좀 섞여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은 네. 그거 다 외면했어요. AI하고 드론 쪽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약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전체 뭐 20개라면 20개 중에서 한 15개가 AI 앤드 드론.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은 아직은 덜한 게 지금 K방사인 게 폴란드 중심으로 K방사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전투기,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포 이거잖아요. 네. 여기에 환호하고 특히 KF-11 국산 전투기. 네. 근데 그냥 가서 자폭하는 형식이 아니면 모양새도 좀 흉한 뭐 이렇게 콥타 그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위협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마치 프라모델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봐야지 그런 건 아니라 그게 그걸로 이제 사업으로 연결은 물론 이제 해당되는 관계자들은 그거를 자꾸 부흥시켜 돈을 벌거든요. 그렇죠. 그게 연계된 게 학계가 특히 학계 그래요. 학계. 네. 박사님들이 있어요. 배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얽혀 있어. 네. 그래서 그거 아니면 전쟁이 진다고 이제 설명하면서 세미나를 이번에 많이 열었는데 호응도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직접적인 무기 체계보다는 전통적인 무기 체계보다는 덜하고 수출에서도 그렇고 그것도 AI 앤드 드론은 아직 우리가 수출 상품에서는 어떤 대세가 아니고 그렇죠. 네, 거꾸로 수입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좋은 쓸만한 행사나 세미나나 뭐 에어쇼도 시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전투기 중심으로 막 행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 내부에서 그럼 막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번에는 좀 한가했습니다. 네. 결국은 미래 전쟁과 현실 전쟁의 괴리는 좀 느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아덱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로 봐야 되죠. 과도기. 27년도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7년 에이덱스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간단하게 2025년 에이덱스 상황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천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노후가 됐나요?
기존에 이제 1990년대 걸프전, 1991년 걸프전이 이제 어떤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압을 한 건 아닌데 이라크를.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이 됐던 게 MLRS, 다연자 로켓포. 그러니까 이게 궤도식인데 미국제. 이게 이제 상당히 뭐 사막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뭐 장거리 타격. 이렇게 쫙 넓은 공간에서 네. 다연장 로켓 쏘니까 네.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겠네요. 그게 벌써 뭐 한 30여 년 전, 35년 좀 뭐 전이죠. 네. 그때 이미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게 대세였는데 이게 수출을 이제 바로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이 그렇게 뭐 왕성하게 안 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좀 이렇게 소량으로 이제 유럽에도 나토에도 팔았고 대한민국 육군도 1999년대 이제 도입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자리 잡는데 이게 소량으로 도입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수출품이. 근데 이게 또 궤도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날로부터 90년대 이후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 나토 서유럽 중심의 나토 유럽이 대테러 전쟁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면서 미국과 함께 그게 정확히 2001년도부터죠. 네. 그러면서 이 그런 중무장에 뭐 탈냉전도 있었지만 90년대 이제 냉전도 끝났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2000년도 대테러 전쟁 시작되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어떻게 그렇죠. 전면전 아니다. 예, 게릴라전을 이제 수행할 때 이런 뭐 다연자 로켓포가 왜 필요하냐 해서 개발을 안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뭐 이 부분은 신경 안 썼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이제 대비해서 천무를 이제 이게 개발을 해서 생산 배치를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러우 전쟁 터졌고 소위 말해서 한국은 포방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자주포를 그렇게 했죠. 네.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뭐 K55A1하고 K9 시리즈가 벌써 2,000여 문이 넘으니까 네. 그것만 해도 견인포 빼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 상대로 북한이 이제 이런 북한에서 방사포 여기서 다연장 로켓포인데 그 부분에서 좀 열세다해서 천무를 이제 대량 생산.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말씀하신 MLRS나 그거를 이제 바퀴 트럭식으로 된 하이마스에 비교해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획득가가 좀 낮고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그리고 네. 대량 배치. 기존에 우리도 다연장 로켓포가 이제 있는데 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50여 문을 생산했어요. 트럭 구형 네. 트럭에다가. 네. 네. 내가 그게 이제 한개 또 구형화되니까 장전 어떤 이렇게 로켓단 장전하는 것부터 너무 이렇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신형으로 만든 게 천무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포드로 딱 넣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그것에 기존의 구형 다연장 로켓포 구형에 비교해서 이건 대량 생산하자 해서 300여 구까지 일단 계획은 잡아놓죠. 현재 한국에는 천무가 몇 대가 있나요? 일단 실전 배치된 거는 한 200여 문 가까이 네. 돼 있어요. 야전 부대. 근데 더 생산을 증산해서 골고루 각 사단에 다 넣으려고 하죠. 전방 사단에 다 넣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고 네. 우선적으로 화력 여단이라고 이제 특화된 부대에만 이제 먼저 넣어줬고 그리고 포병 여단이나 그래서 이런 쪽에 배치했는데 우리도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러우 전쟁 터지고 미국제 하이마스가 이제 들어가면서 폴란드에 진입하면서 이거 괜찮네. 그리고 각종 동남아에서 했던 미군의 각종 훈련에서 이게 쓸만한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생산 그 체계가 공급망도 있지만은 느리잖아요. 느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비슷한 이 체계가 없을까 비슷한.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까 대한민국에 천무가 있는 게 천무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도입한 MLRS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대로 이제 또 한미 연합 훈련이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도 뭐 거의 통합되어 예, 있고. 거의 비슷하게 모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사시의 어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 탄까지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개발해서 잘 됐고 2009년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개발이 성공에 이제 들어가면서 생산을 이제 2015년 기점으로 1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생산 배치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0여 분 가까이 실전 배치됐고 최종적으로 300여 분 생산 배치를 하겠다. 보유를 하겠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러우 전쟁에서 그 유럽에서 폴란드가 먼저 선택을 하니까 그거를 한편으로는 좀 대한민국제가 생소한데 좀 한편으로 처음에 이제 안 입겁게 생각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제 다연장 로켓포가 또 뭐가 있는데 자기들도 그 구형의 MLRS 미국제 그걸 대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품이 없는 거예요 유럽제가. 그렇죠. 그리고 있어봤자 네. 냉전 시기 마지막 뭐 89년도 이때 막 생산했던 게 나온 제품들이 뭐 구경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보다 소형이에요. 그리고 좀 화력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뭐 장전 방식도 완전 구닥다리 장전 방식일 테고. 그런 거는 있는데 이렇게 하이마스급은 딱 보니까 천무가 있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프랑스가 이거를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뭐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은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프랑스가 또 방산이 자기들 수출해서 뭐 먹고 사니까 미국에 최근에 자기들이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견인포 트럭에 끌고 다니는 M77 견인포를 이제 구형화돼 가지고
이게 대테러 전쟁 때 잘 썼어요. 근데 네. 이거를 자주화된 기동할 수 있는 자력 기동할 수 있는 자주포로 바꾸는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으로 이제 분류되는데 뭐 첫 번째는 우리 이제 K9 뭐 A2가 지금 뭐 트럭화돼서 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뭐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M777이라는 견인포를 대체하는 또 사업도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프랑스가 자국산의 뭐 캐사르, 뭐 시즈라고 두 가지 뭐 용어에 따라서 그 자주 견인포가 이제 또 채택될 입장이 이제 순간에 와 있어요. 반면에 수출은. 근데 우리는 지금 천무가 프랑스에 지금 채택되기 직전이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뭐 하나는 자기들은 수출하고 하나는 또 한국에서 뭐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토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 하이마스를 안 하고 한국 걸 쓴다고? 이게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주문을 하면은 뭐 세월아 대월아 한참 기다려야 돼요. 미국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비싸고 일단 네. 비싸고 일단 비싸죠. 느리고 상대적으로 예. 생산성이 낮고 그러니까 빨리 도착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뭐 하루가 다르게 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뭐 주변에 발트 3국을 침공하겠다. 그다음 회량지대가 또 있고 그 사이에 더 나가서 우회를 하면 폴란드까지 침공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그게 당장 뭐 전쟁으로 추가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이거를 무기 획득, 신형 무기 획득을 5년 이내, 그러니까 이것도 길게 잡은 건데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체계가 뭐가 있을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이 처음. 그렇다면은 그 포병이라는 체계는 뭐 레이더 뭐 그리고 포 발사하고 나서 뭐 리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무가 네. 프랑스 포병 체계랑 잘 맞나요? 최근에 이제 에이덱스 말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거기서 이제 MOU 해외 업체, 유럽 중심의 해외 업체하고 MOU를 좀 몇 개를 이제 맺은 거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시스템. 독일이나 독일 카시대안 쪽이나 이쪽에 프랑스 쪽 업체들이 그런 걸 이제 이태리도 업체들고 그걸 결합을 하자. 하드웨어를 뭐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유럽에 진출하면은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레이더나 이제 그 지휘 통제 시스템은 자기들 걸로 해라. 그 제한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일반 관람객들은 그거는 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무기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업체들이 어떤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와 일반 온라인 기사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발전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이제 뭐 장벽이 세워져서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유럽의 이제 핵심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결합을 같이 해서 같이 먹고 살자. 니들은 이제 그 물건 빨리 만들어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합이 돼서 유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들이 지휘 통제 뭐 이런 네. 발사 체계 통제할 수 있는. 그게 반대로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반대로 한국도 그 자기네 지휘 통제 사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역으로 또 수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드웨어를 담당하면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정착시키고 또 팔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7년도 서울 그 에이덱스 때는 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2년 사이에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그게 새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기대는 돼요. 유럽 업체하고 잘 하면 우리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뭐 프랑스 체계가 네. 그 허용이 된다면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옆에 있는 나라들도 뭐 같이 쓸 테니까 그런 것도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동유럽뿐만 아니라 남유럽들이 전통적으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제 협력 체계가 무기 체계 협력 체계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확 되죠. 더 나아가 북유럽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게 결합이 된다는 게 결합 상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자, 요즘 가만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KF-21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칸, 그리고 또 우리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피나카,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특히 이제 인도의 피나카가 최종 후보로 압축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의 라파를 또 많이 사주고 전통 네. 뭐 이제 예전에 미라지초도 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많이 사주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종합 성능을 봐야죠. 그런 뭐 상품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인도 그 방산 제품들이 제대로 뭐 이렇게 실력 발휘한 적이 없잖아요. 아유, 뭐 밀리터리 업계에서 네. 우스갯소리로는 야, 프랑스 그 인도의 탱크 뭐였죠? 아준이요. 아준. 네. 아직도 안 나온 아준. 뭐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로 떼졌어요. 페자스. 네, 그거 뭐 제가 이 밀리터리 이제 월간지를 시작할 때가 35년 전인데 네. 그때 등장한 게 떼자스였어요. 네. 그 당시에. 네. 조만간 뭐 실전 배치된다. 근데 네. 그날로부터 35년 지나가지고 이제 뭐 한 100대도 못 넘었었어요. 아. 생산량이. 한 절반?
50대? 그래서 아니 무슨 이게 신형 전투기랍시고 이게 아무리 자기들이 뭐 개량을 해서 뭐 MK1A 뭐 이렇게 개량 기호를 붙이는데 네. 실효성이 없는 전투기고 인도 방산이라는 게 그 네. 전투기를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자기들이 작수한 전투기라고 있는데 네. 하나같이 다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뭐그 나라의 특성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프랑스가 자기들의 라파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주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뭐 과연 그거를 손을 들어줄까? 유럽의 방위 문제가 또 공동의 유럽 나토의 공동 방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폴란드에 천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자기들이 방산업체 지휘 통제 시스템 하는 업체들하고 다 이렇게 합치면은 이게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연합 방위 체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앞설 수밖에 없다. 이걸 탈락시킨다면 그건 부정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금전 거래가 인도 애들이 또 그런 게 좀 심하니까 예, 반대로 유럽 애들도 가서 부정적인 행위를 많이 했었고 방산 수출할 때 맞아요. 반대로 인도도 또 그걸 그대로 하는 나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 인도의 다이나믹 개포가 뭐 앞설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무기 체계 호환성을 가지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는 나토의 핵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미국제 MLRS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기 사용하는 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좀 손을 봐가지고 뭐 정비를 해야 되겠죠. 노후탄은 좀 빼버리고 그래서 일단 추려서 탄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 탄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뭐 생산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있을 거고 이제 그 개량탄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천무가 저는 이건 국뽕이 아니라 천무가 순수하게 앞설 수 있다. 네. 그래서 유럽의 정착을 이제 더 수출돼 정착이 되면은 뭐 중동 그래서 나머지 또 뭐 남미까지 좀 남미는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골고루 지구상에다 퍼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천무와 같은 다형장 로켓포가 최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아직도 효용성이 높은가요? 한 번에 쏘잖아요. 일단 네. 장치를 한 번 그냥 시각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덮어서. 예.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좀 과장된 게 있는 게 견인포다 자주포 쏘면 이렇게 막 한 번에 떨어지는데 TOT 사격을 하면은 근데 네. 그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쏠 수 있는 것도 순간적인 위력이 그거 덮치면은 그냥 전멸되잖아요. 제 말씀은 이제 네. 그런 한꺼번에 쏠 만큼 그런 대규모 전면전이라든지 전쟁의 양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런 다연장 한 번에 쫙 쏴가지고 그런 쏠 만한 그런 전면적인 전쟁이 좀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일단 러우 전쟁의 또 유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 접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떤 분리된 기껏해야 뭐 10대 정도 장갑차 전차가 이렇게 오다가 다 파괴되고 하는데 네네네. 러시아군도 이제 교리를 이제 과거에 2차 대전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오히려 당하기 쉬우니까 대규모 2차 대전 때처럼 대규모 전차전처럼 한 번에 전 지역에 넓게 가면은 생존성이 높아지죠. 다 파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럴 때 대응하는 게 다이아자 로켓포. 한 번에 그냥 다 뭉텅뭉텅 그렇게 파괴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지형을 이제 우크라이나 지형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뭐 해외 뭐 좀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 쪽 있죠. 프랑스. 네. 프랑스 남부 쪽에 가보면은 거기도 똑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프랑스.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아유 이제 놀랐어요. 지형이 뭐 유럽은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대규모 전차전. 그러니까 최초의 1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탄생하고 이제 사용한 지역이 또 프랑스 그쪽 남부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독일 지역이나 이제 산악 지역이 스위스 빼고 뭐 이런 지역 빼면은 그런 땅들이 많은 거예요. 거의 넓은 평야지대처럼.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전격전을 이제 했던 게 그 지역을 선택해서 했던 게. 근데 스위스는 침공 안 했거든요. 산악 지형이니까. 스웨덴도 침공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노르웨이는 가잖아요. 그건 어제 저기 때문에 어떤 자원 문제 때문에. 근데 주요 이제 공격 대상은 뭐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렇게 해서 프랑스로 들어가죠. 이제 그게 전격전이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발치 전투 뭐 이렇게 발치 지역 그 전투가 있던 지역도 있지만 아르덴 뭐 수비인가. 근데 그런 지역을 피하면은 전반적으로 유럽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보유를 해야 돼요. 네. 다연전 로켓포.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 때 견인포 중심으로 이 휴전선 현재 DMZ 중심으로 전체 중동부 전선 이제 이렇게 쭉 서부 전선부터 화력전, 포병 지원이 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공중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고 포격전이 있었고. 포격전.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 빠진 게 전차에 너무 놀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주 무장이 전투기 숫자만 늘리고 KF-10을 만들어야 되고 더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더 120대 이상. 그리고 전차 신경 많이 썼죠. 많이 썼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방부. 이제 견인포부터 시작해서 자주포를 다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지금 다연장 로켓포 천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더 그런 대규모 전쟁이 가능성이 더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던 게 이제 살아난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이걸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끝내지는 않을 거야. 추가로 자기들이 불편한 지역이 발트 지역이 이제 계속 자기들 입장에 불편하거든요. 그게 나토와 동질하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뭐 그게 좀 과다한 면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전쟁이 뭐 유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생산을 또 휴전을 한 다음에 생산을 해서 또 그걸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폴란드도 있지만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차전이 이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3차 세계대전. 예, 뭐 그게 이제 지역으로 보면 이제 유럽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성능이 좋고 가성비가 좋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라고 하지만은 자존심을 일단 내려놓고 현지 생산. 자국화시키는 게 있어요. 뭐 스펙을 좀 바꿔서. 뭐 폴란드처럼 좀 더 자기들이 생산해서 붙일 수 있는 뭐 이렇게 부품들을 더 생산을 한다든지 합의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천무는 좀 더 팔리지 않을까. 이제 K9 자주포는 개량형이 A2, A3 버전. A2는 이제 반무인하고 네. A3는 무인한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수출을 시장에서.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 고도화된 시스템. 고도화된 시스템. 예, 이게 무인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도입한 나라가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 키트를 소위 사서 이렇게 결합시켜서 개조를 하거나 개량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겠네요. 예, 그냥 있는 거 써도 되거든. 예.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쏘는 거 해도 되니까 오히려 K9 그 최신형 그 자주포는 지금보다는 수출량이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뭔가 대신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업체 입장에서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 천무를 더. 그래서 천무는 현재 뭐 제가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개발하고 있는 게. 저는 한 종류의 탄만 그냥 쭈르륵 쏘는 뭐 거라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저런 거에서 뭐 유도탄 쪽도 그렇고 사이즈가 다 뭐 대략적으로 4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파생력, 뭐 함정을 또 타격할 수 있는 뭐 해서 여러 종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 플랫폼에서 천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확장성과 수출 가능성을 더 높아지는 건 천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출 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요? 만약에 수출이 성사된다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언제 우리 실적으로 좀 잡혀서 좀 가시적으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에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매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프랑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12월부터 네.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고 뭐 2026년이면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2026년? 네, 빠르면은. 네. 근데 보통 이제 시기상으로 27년도에 사업 결정하는 게 많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그래서 폴란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새로운 계약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계약이 있으면 보통 텀이 2년 정도 걸려요. 폴란드가 우리가 기다렸던 게 그걸 모르고 그냥 바로 되는 줄 알고 연속으로 1차, 2차, 3차 되는 줄 알고 많이 기다렸죠. 먼저 번에. 그렇죠. 근데 그들도 예산 확보 이제 내부에 이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절차도 있고 보통 2년 걸려요. 최종적으로 승인 나이까지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지정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전통적으로 노는 거 좋아해서 아마 12월 달이면은 지들 그 실무자들은 검토를 이제 더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 아마 내년 봄 돼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바로 이제 올해 25년도는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5년은 아니고 26년 정도? 네. 그리고 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또 기대하는 게 미국의 지금 캐사르, 시저라고 하는 트럭식 자주포 수출이잖아요. 수출이 더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수출하고 그다음에 천무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생각하는 게 서로가 이제 이게 다 전력을 증대시키려면은 대략 유럽제 것 사주는 것도 있고 또 하이마스 뭐 생산 납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멀리 동북아시아 동맹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품도 이렇게 들어와서 합류해서 뭐 이렇게 나토를 골고루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력을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다 연동이 됐다고 봐야 돼요. 뭐 자기들 수출과 뭐 수입과 이런 게 그다음에 독일하고도 협의하는 게 있어야 되고 영국보다는 이제 독일 쪽하고 그래서 그게 무기 체계가 요즘 특징이 나토 지역에서 도입해야 되는 특징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더 이제 구체화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천무 관련된 실적은 2026년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오늘은 디펜스 타임스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ADEX 2025 얘기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천무와 관련된 모멘텀 체크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